한국이 없으면 미국은 붕괴됩니다. 백악관의 폭탄 발언에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불과 이틀 전 미국 돈 빨아먹는 기생충이라며 한국을 대놓고 조롱한 미국. 관세로 압박하기만 하면 방위비를 지금보다 10배로 올려도 한국은 결국 굴복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세계 최강 미국 앞에서는 유럽도 일본도 결국 무릎을 꿇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바로 그때 한국에 도착한 조사단의 긴급 보고서가 도착했고 모든 게 뒤집혔습니다. 무릎 꿇고 빌어야 하는 건 한국이 아닌 미국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백악관을 뒤흔든 대한민국의 압도적인 위상. 지금 시작합니다. 당장 한국 가서 탄약 뺏어와! 찰스 레이놀즈 부보좌관의 악을 쓰는 목소리가 상황실 벽을 울렸습니다. $1,000짜리 몽블랑 만년필이 제 얼굴을 향해 삿대질했어요. 백악관 지하 상황실, 창문 하나 없는 그 벙커에 12명의 수뇌부가 둘러앉아 있었는데 아무도 레이놀즈를 말리지 않았습니다. 메인 스크린에 붉은 글씨가 미친 듯이 전멸하고 있었거든요. 위험, 중동 전선 미군 요격 미사일 잔여량, 석 달치 미만, 155mm 포탄 비축량, 최저치 경신, 패트리어트 생산 라인, 가동 중단. 그 숫자들이 찍히자 방 안의 공기가 납덩이처럼 무거워졌습니다. 값비싼 향수 냄새 아래로 식은땀의 시큼한 냄새가 올라오고 있었어요. 세계 최강이라던 미합 중국의 탄약고가 텅 비어버린 겁니다. 민주주의의 무기고라 불리던 나라가 속빈 강정이 돼버린 현실이 저 스크린 위에 적나라하게 찍혀 있었죠. 제 이름은 토마스 콜린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동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이고 27년간 미 육군 정보장교와 CIA를 거쳐 이 지하 벙커에 앉게 된 사람입니다. 모니터 속 깔끔한 데이터는 믿지 않아요. 제 코를 찌르는 현장의 냄새, 제 손으로 만져본 쇳덩이의 온도, 그것만 믿습니다. 그리고 48시간 전까지 저는 한국 창원의 공장 바닥에 서 있었어요. 경남 창원, 대전, 울산, 그곳에서 제 두 눈이 목격한 것들이 아직 망막에서 지워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국방장관 마커스 손이 상석에서 거대한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어요. 커피잔이 쓰러지며 검은 액체가 서류 위로 번졌습니다. 190cm의 거구가 일으킨 충격에 타원형 탁자 전체가 흔들렸죠. 석 달이다. 석 달 뒤면 중동에서 세계 최강 미군이 맨손으로 싸워야 할 판이야. 이 자리에 앉은 사람 중 누가 책임질 건가? 얼굴에 실전의 흉터가 남아있는 사성 장군 출신의 포효였습니다. 쓰러진 커피잔을 세울 엄두를 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설상가상으로 중국이 2024년부터 조여온 안티모니 수출 통제가 미군의 숨통까지 틀어쥐고 있었습니다. 스텔스기를 제 손으로 정비하지 못하는 굴욕. 그게 오늘 이 벙커에 모인 이유였죠. 레이놀즈가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브리온이 양복깃에 꽂힌 성족이 배지를 한번 매만진 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제 쪽을 쏘아봤어요. 토마스, 자네 막 한국에서 돌아왔잖아. 방위비 인상카드 들이밀고 놈들 공장 쥐어짜서 포탄이든 미사일이든 당장 긁어와. 우리가 시키면 놈들은 조립만 하면 되는 거야. 만년필을 딸까기는 손가락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습니다. 30년간 워싱턴 정치판에서만 구른 인간의 전형적인 수법이었죠. 전장을 한 번도 밟아본 적 없으면서 동맹국 멱살을 잡아 쥐어짜는 것만으로 위기를 넘기려는 비열한 갑질이요. 레이놀즈에게 한국이란 방위비나 뜯어낼 만만한 호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회의실의 장군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하다는 듯이요. 합참의장이 안경을 고쳤으며 저를 쳐다봤고 인도태평양 사령부 참모가 팔짱을 끼며 한국 압박용 브리핑을 넌지시 종용했습니다. 12쌍의 눈이 전부 제게 꽂혔어요. 의미는 하나였죠. 미국이 반가쇠를 당기면 세상이 움직인다. 한국은 우리가 영원히 보호하고 통제해야 할 하청국가니까 호루라기 불면 알아서 뛸 거라는 날뛰날근 확신이었습니다. 그 확신이 이 벙커 안에 향수처럼 배어 있었어요. 주머니 속에서 아버지의 낡은 지포 라이터가 허벅지를 눌렀습니다. 은색 표면이 제 천에 덮여져 있었어요. 1970년대 의정부 캠프 레드클라우드, 사를, 애는 추위와 진흙탕 속에서 미군 막사를 지키던 하사관 로버트 콜린스, 제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기억하는 한국은 미군 시레이션 깡통을 얻으려고 줄을 서던 불쌍한 나라였어요. 어린 시절 아버지 무릎에 앉아 그 이야기를 귀가 닳도록 들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었다고, 우리가 지켜줘야 하는 사람들이라고. 저도 오랫동안 그렇게 믿었어요. 한국은 미국이 먹여 살리는 나라라고, 우리가 방패를 거두면 하루도 못 버틸 거라고. 그 믿음이 27년 동안 제 판단의 뿌리였습니다. 하지만 48시간 전
창원의 공장문이 열리는 순간 그 뿌리에 균열이 갔어요. 대전의 연구소에서 금이 더 벌어졌고 울산의 재련소에서 완전히 산산조각 났습니다. 아파트 5층 높이의 생산 라인 위에서 50톤짜리 자주포를 찍어내는 광경, 매캐한 용접가스 속에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쇳덩이를 깎아내던 노동자들의 굳은 살 박인 손, 그들의 눈빛에는 아무런 과시가 없었어요. 오직 납기일에 목숨을 거는 지독한 집념만 있었습니다. 제가 27년간 품고 살았던 세계관이 쇳물에 녹아내리듯 무너지는 경험이었어요. 아버지의 라이터를 꽉 쥐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얘질 만큼 힘을 줬어요. 레이놀즈가 참지 못하고 다시 쏘아붙였습니다. 뭘 꾸물거려? 한국 압박 보고서 최종안 내가 다 만들어놨잖아. 그거 들고 가서 윽박 지르면 끝나는 일이야. 파란색 표지의 보고서 뭉치를 테이블 위로 밀어 넣었어요. 대한민국 방위비 분담금 압박안. 제목이 선명했습니다. 장군들의 고개가 다시 끄덕여졌죠. 이 방에 앉은 사람들 전부가 같은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한국이 미국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는 착각. 우리가 명령하면 복종할 수밖에 없다는 착각. 그 착각이 미군의 목을 조르고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이 벙커 안에 저 하나뿐이었습니다. 27년입니다. 펜타곤과 CIA에서 27년 동안 단 한 번도 상관의 명령에 토를 달아본 적이 없었어요. 절대 복종이 제 뼈에 새겨진 군인의 문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손이 파란색 보고서를 집어들었을 때 심장이 갈비뼈를 때리기 시작했어요. 창원 공장 바닥에서 제 코를 찌르던 매캐한 용접가스 냄새가 폐 속에서 되살아났습니다. 축구장 25개 크기의 조립, 라인 위에서 쉴 새 없이 움직이던 로봇과 노동자들의 완벽한 호흡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밤새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고 맨 땅에 헤딩하던 그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앞에서 이 비열한 종이 뭉치를 들이민다? 못합니다. 제 커리어가 불에 타더라도 이건 못해요.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파란색 표지의 보고서를 두 손으로 잡았어요. 레이놀즈의 눈이 만족스럽게 빛났습니다. 제가 알아서 굴복했다고 생각한 거죠. 바로 그 순간 제 두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찢었어요. 한 번에 반으로 찢어 상황실 구석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렸습니다. 종이 찢어지는 소리가 벙커 안에서 비명처럼 울렸어요. 레이놀즈의 얼굴이 사색으로 변했습니다. 만년필을 쥔 손이 허공에서 얼어붙었어요. 장군들의 입이 벌어졌고 합참 의장의 안경이 코끝으로 미끄러졌습니다. 27년 만의 항명이었어요. 제 군 생활 전체를 통틀어 초유의 일이었죠. 저는 안쪽 주머니에서 붉은색 표지의 보고서를 꺼냈습니다. 제가 직접 가죽 수첩에 적고 한국에서 돌아온 비행기 안에서 밤새 정리한 진짜 실사 보고서였어요. 테이블 위에 쾅소리가 나도록 내려놓았습니다. 레이놀즈와 눈을 맞췄어요. 그 인간의 동공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어요. 물러서서도 안 됐습니다. 우리가 윽박지르면 한국이 알아서 길 거라는 착각. 그 역겨운 오만이 지금 이 순간 미군의 목을 조르고 있습니다. 목소리가 상황실 벽에 부딪혀 돌아왔어요. 12쌍의 눈이 전부 저를 향해 있었습니다. 레이놀즈가 입을 벌렸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제가 한 발 더 앞으로 나갔습니다. 붉은색 보고서 위에 손바닥을 짚었어요. 지금 당장 무릎 꿇고 빌어야 할 쪽은 우리 백악관입니다. 마커스 장관이 상석에서 미동도 하지 않은 채 저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거대한 체구 뒤로 메인 스크린의 붉은 경고등만 쉴 새 없이 전멸했죠. 레이놀즈의 만년필이 테이블 위에서 소리를 멈췄어요. 상황실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제 심장이 갈비뼈를 미친 듯이 때리고 있었지만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어요. 붉은색 보고서 위에 올려놓은 제 손가락은 단단했습니다. 48시간 전 창원의 쇳물 냄새가 제 등을 떠받치고 있었거든요. 항명에 경노한 레이놀즈가 의자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귀끝까지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토마스, 자네 지금 뭔 짓을 한 건지 알기나 해. 당장 짐 싸서 나가. 넌 오늘부로 해고야. 목이 터져라 악을 쓰는데 목젖이 보일 지경이었습니다. 몽블랑 만년필을 쥔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30년간 워싱턴 정치판에서 고개 숙인 부하만 봐온 인간이 태어나서 처음 맞닥뜨린 정면 항명이었으니까요. 레이놀즈의 성족이 배지가 형광등 불빛 아래서 부르르 흔들렸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답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해고를 하든 군사재판에 회부를 하든 이 벙커 안에 있는 12명 전원이 먼저 봐야 할 것이 있었거든요. 제가 48시간 동안 두 눈으로 확인하고 두 손으로 기록한 진실이요.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상황실 구석, 검은색 방탄 태블릿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미동도 않던 그레이스 박이 저와 눈을 마주쳤어요. NSC 아시아 정책 분석관, 하버드 국제관계학 출신의 한국계 2세, 미국 최고 보안 등급 락이 걸린 그 태블릿 안에는 레이놀즈가 상상도 못할 데이터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턱짓으로 신호를 보냈어요. 그레이스 박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소리 없이요. 태블릿을 품에 안고 메인 콘솔 쪽으로 걸어가는 동안 레이놀즈가 새된 목소리로 외쳤죠. 그레이스! 감히 누구 허락을 받고 움직이는 거야. 그레이스 박은 대꾸하지 않았어요. 검은색 방탄 태블릿의 보안 락을 해제하고 상황실 메인 콘솔에 케이블을 꽂았습니다. 딸깍! 그 작은 소리가 벙커 안에서 반가쇠처럼 울렸어요. 레이놀즈가 달려가 케이블을 뽑으려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마커스 장관의 저음이 상황실을 짓눌렀어요. 레이놀즈, 앉아. 단 2마디였습니다. 사성 장군 출신이 전장에서 부하를 제압하던 그 음압이 고스란히 실려 있었죠. 레이놀즈의 다리가 멈췄어요. 거구의 장관이 상석에서 손을 한번 들어 올렸을 뿐인데 마치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콜린스 보좌관, 속행하시오. 장관의 시선이 저를 향했어요. 제가 기다리던 한마디였습니다. 메인 스크린이 바뀌었어요. 중동 전선의 전술 지도가 사라지고 전혀 다른 화면이 12명의 얼굴 위로 쏟아졌습니다. 미합 중국 본토의 무기 생산 지표였어요. 제가 48시간 동안 취합하고 그레이스 박이 암호화 태블릿에 분류해 넣은 자료였죠. 스크린 위로 미국 전역의 방산 공장 분포도가 펼쳐졌습니다. 거의 전부가 붉은색이었어요. 붉은색은 마비를 뜻했습니다. 생산 중단, 인력 부족, 원자재 고갈. 텍사스의 탄약 공장, 미시시피의 조선소, 엘라베마의 미사일 조립 라인. 죄다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합참 의장이 안경을 벗었습니다. 손으로 눈을 비비더니 다시 썼어요. 화면이 달라지길 바라는 것 같았지만 스크린은 냉정했습니다. 저는 레이저 포인터를 집어들었어요. 곤두박질 치는 생산 그래프의 꼭지점을 정확히 찔렀습니다. 2023년 4분기부터 미국 본토의 155mm 포탄 생산량이 전년 대비 62% 추락했습니다. 숫자를 읊는 제 목소리가 벙커 안에서 메아리 쳤어요. 패트리어트 요격탄 PAC-3의 핵심 부품인 고체 로켓 모터 생산 라인은 지난 2월부터 완전히 멈췄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저는 포인터를 아래로 내렸어요. 원자재가 없어서입니다. 인력이 없어서입니다. 미국 본토의 승용공이 은퇴하는 속도를 신규 인력이 따라잡지 못하고 있어요. 레이놀즈가 끼어들었습니다. 그건 일시적인 병목이야. 예산만 늘리면 금방 복구돼. 목소리에 자신감은 없었어요. 마커스 장관이 손을 들었습니다. 레이놀즈의 입이 닫혔죠. 저는 한 발 더 나갔어요. 일시적이라고요? 미 국방부 군수지원사령부의 2026년 1 분기 기밀 실사 지표가 이 붕괴를 명확히 증명합니다. 그레이스 박이 태블릿을 스와이프했어요. 스크린에 새로운 문서가 떴습니다. 국방부 내부 기밀 등급 문서의 표지였죠. 지난 3년간 미국 방위산업 인력은 23%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 중국의 안티모니 수출 통제로 스텔스기 정비용 핵심 광물의 비축량은 5% 미만까지 떨어졌어요. 우리 미군은 제 손으로 스텔스기 한 대를 제대로 정비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스크린 속 그래프가 가차없이 곤두박질 치고 있었어요. 2021년을 정점으로 미국 본토의 방산 생산력이 해마다 절벽처럼 무너지고 있는 곡선이었습니다. 장군들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세계를 지킨다는 미합 중국의 안방이 사실은 텅 빈 무기고였다는 진실이 자기 나라 엘리트의 입을 통해 낱낱이 까발려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인도태평양 사령부 참모가 헛기침을 했어요. 그래서 콜린스 보좌관, 대안이 뭔가? 묻는 표정이 불안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레이스 박을 쳐다봤어요. 그레이스 박이 다시 태블릿을 스와이프했습니다. 이번에 뜬 화면은 전 세계 무기 생산 공급망 지도였어요. 미국, 유럽, 아시아, 중동, 방산 공장의 가동 현황이 색깔로 표시돼 있었습니다. 상황실이 조용해졌어요. 숨소리도 안 들렸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죠. 스크린 위에서 초록색으로 빛나는 나라가 딱 하나뿐이었거든요. 대한민국, 독일은 노란색이었습니다. 부분 가동. 영국은 주황색, 프랑스도 주황색, 일본은 붉은색에 가까운 노란색이었어요. 하지만 한반도 위에 찍힌 점은 선명한 초록색이었습니다. 완전 정상 가동. 지구상에서 방산 생산 라인이 풀가동되고 있는 나라가 오직 한 곳뿐이라는 뜻이었어요. 레이놀즈가 의자 팔걸이를 움켜쥐었습니다. 동공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입은 다물고 있었죠.
마커스 장관이 제압한 뒤로 감히 끼어들지 못하는 거였습니다. 그레이스 박이 입을 열었어요. 차갑고 정확한 목소리였습니다. 현재 전 세계 주요 방산 동맹국 중 미국의 긴급 군수, 소요에 대응 가능한 생산 역량을 보유한 국가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나머지 동맹국들은 자국 물량조차 소화하지 못하고 있어요. 태블릿 위에서 손가락 하나 까딱했을 뿐인데 벙커 안의 권력 구도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스크린을 가리켰어요. 초록색 점 하나가 찍힌 한반도를요. 보이십니까? 저 초록색 하나가 지금 이 순간 미군의 유일한 생명줄입니다. 장군들이 서로를 쳐다봤어요. 믿고 싶지 않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세계 최강 미합 중국의 군수 보급선이 한반도 하나에 매달려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건 이 방에 앉은 사람들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거든요. 레이놀즈가 참다 못해 목소리를 짜냈습니다. 허풍치지 마. 한국이 무슨 수로 우리 전체 공급망을 떠받쳐? 그깟 공장 몇 개 돌려서 깡통 조립하는 나라잖아. 몽블랑 만년필을 테이블 위에서 신경질적으로 굴리고 있었어요.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30년간 쌓아 올린 기득권과 체면이 무너지는 걸 두 눈으로 보면서도 끝까지 인정하지 않으려는 발악이었죠.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48시간 전 제 두 눈이 본 것을 이 인간은 상상조차 못하고 있었으니까요. 창원의 거대한 생산 라인, 대전의 연구소, 울산의 재련소, 그곳에서 제 코를 찌르던 쇳물 냄새와 용접가스가 아직도 폐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깡통을 조립하는 나라라고요? 레이놀즈가 쥐고 있는 그 $1000짜리 만년필보다 창원 노동자들의 기름때 묻은 장갑, 한 짝이 미군의 생존의 100배는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제부터 증명해야 했습니다. 통제하는 게 아니라 구걸해야 하는 처지라는 걸 아직도 모르시겠습니까? 제 목소리가 벙커의 콘크리트 벽에 부딪혀 돌아왔어요. 레이놀즈의 만년필이 멈췄습니다. 장군들의 시선이 붉은색 보고서 위로 모였죠. 저는 보고서 첫 페이지를 펼쳤어요. 48시간 전 창원의 공장 바닥에서 시작된 기록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레이스 박이 태블릿 위에 손가락을 올려놓고 대기하고 있었어요. 다음 화면에는 레이놀즈가 깡통이라 부른 그것의 실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레이놀즈가 발장을 꽉 꼈습니다. 의자 등받이에 몸을 깊숙이 기대며 콧방귀를 뀌었어요. 그깟 한국 방산이 뭔데 이 난리야? 공장 몇 개 돌려서 깡통 조립하는 거 우리가 모를 줄 알아? 자네가 48시간 동안 뭘 봤는지 모르겠지만 조립 라인 좀 크다고 감동받은 건 아니겠지? 몽블랑 만년필을 검지로 딸깍이며 비죽 웃었어요. 30년간 전장 한 번 안 밟고 워싱턴 정치판에서만 구른 인간 특유의 얕은 조소였습니다. 자기가 직접 눈으로 확인한 적은 한 번도 없으면서 남이 가져온 증거를 깔보는 데는 천재적인 재주가 있었죠. 장군 2명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직도 레이놀즈 편이었습니다. 한국 방산이 싸구려 깡통이라는 낡은 편견이 이 벙커 안에 시멘트처럼 굳어 있었거든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말로 이길 생각이 없었어요. 27년간 정보장교로 살아온 사람은 압니다. 말은 부정할 수 있지만 눈앞에 펼쳐진 영상은 부정할 수 없다는 걸요. 그레이스 박을 쳐다봤어요.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그레이스 박이 태블릿을 스와이프하자 메인 스크린이 전환됐어요. 중동 전술 지도도 미국 본토의 붉은 그래프도 사라졌습니다. 대신 거대한 건물 내부가 화면 가득 펼쳐졌어요. 경남 창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공장 내부 실사 영상이었습니다. 제가 48시간 전 직접 촬영한 것이죠. 카메라가 천장을 향해 올라갔습니다. 아파트 5층 높이의 천장이었어요. 그 아래로 끝이 보이지 않는 단일 생산 라인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축구장 25개 규모. 숫자로는 감이 안 잡히실 겁니다. 그날 제가 공장 입구에 섰을 때 시야의 끝이 뿌옇게 날아갔어요. 너무 커서 끝이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인간이 만든 구조물이 이런 규모까지 갈 수 있다는 사실에 다리가 멈췄었어요. 합참의장이 안경을 고쳤었습니다. 인도태평양 사령부 참모가 팔짱을 풀었어요. 영상이 시작되자 상황실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카메라가 라인을 따라 천천히 이동했어요. 로봇 팔들이 정밀하게 움직이며 50톤짜리 K9 자주포의 차체를 들어 올리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쇳덩이가 허공에 매달려 밀리미터 단위로 조립되는 광경이었죠. 그 옆에서 노동자들이 완벽한 호흡으로 볼트를 조이고 용접 불꽃을 튀기고 있었어요. 로봇과 사람이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이는 모듈식 생산 공정이었습니다. 장군 하나가 입을 벌렸어요. 소리는 안 나왔습니다. 옆에 앉은 해군 참모도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죠.
그 반응이 당연했습니다. 저도 48시간 전 똑같은 꼴이었으니까요. 공장 바닥에 서서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매캐한 용접가스가 코를 찔렀고 프레스가 쇳덩이를 찍어내는 진동이 발바닥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현장 지휘관 김대우 차장이 제 옆에 서서 무심하게 한마디를 던졌었죠. 불가동 기준 연간 120문, 못 맞추면 우리가 잠을 못 잡는다고요. 어떤 과시도 없었어요. 납기 일에 목숨을 거는 사람 특유의 담담함이었습니다. 영상이 계속 흘렀습니다. K9 자주포 한 대가 완성돼 라인 끝으로 굴러나오는 장면이었어요. 기름 냄새와 금속 분진이 화면 너머로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영상을 멈추고 테이블 위에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꽝! 소리가 나도록 내려놓았습니다. 22조 원 규모의 폴란드 K9 납품 계약서였어요. 이 계약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장군들을 둘러보며 입을 열었어요.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 폴란드가 자주포 긴급 도입을 요청했습니다. 유럽 최대 방산 강국이라는 독일 크라우스마파이에게 먼저 갔어요. 독일의 대답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잠시 끊었습니다. 상황실이 조용했어요. 50대 납품에 3년을 달라고 했습니다. 장인 정신이라는 거였죠. 레이놀즈가 미간을 찌푸렸어요. 하지만 입은 다물고 있었습니다. 마커스 장관이 제압한 뒤로 함부로 끼어들지 못하는 거였죠. 같은 요청이 한국에 갔습니다. 저는 계약서를 펼쳤어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대답은 넉 달이었습니다. 넉 달 만에 초도 물량을 폴란드 항구에 꽂아 넣었어요. 계약서의 납품 일자를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3년과 넉 달입니다. 독일이 장인 정신을 핑계로 3년을 부르는 동안 한국은 현대차의 대량 생산 DNA를 무기 생산 라인에 이식해서 넉 달 만에 결과물을 내놓았어요. 합참 의장이 계약서를 당겨 읽기 시작했습니다. 안경 너머로 눈이 커지는 게 보였어요. 인도태평양 사령부 참모가 옆에서 고개를 빼며 같이 들여다봤습니다. 22조 원. 그 숫자가 종이 위에 박혀 있었죠.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독일만이 아닙니다. 영국 AS과 자주포의 생산 라인은 사실상 폐쇄 상태입니다. 프랑스 카이사르는 연간 생산량이 30문도 안 돼요. 미국의 M9A7 팔라딘은 업그레이드 일정이 3년째 밀리고 있죠. 하나씩 짚을 때마다 장군들의 표정이 굳어갔습니다. 서방 전체가 자주포 생산에서 허덕이는 동안 한국 한나라가 전 세계 물량을 빨아들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레이스 박이 태블릿을 한번 스와이프했어요. 메인 스크린에 원형 그래프 하나가 떴습니다. 전 세계 자주포 시장 점유율이었죠. 파란색으로 칠해진 한 조각이 원의 절반을 넘기고 있었어요. 그레이스 박이 입을 열었습니다. 전 세계 자주포 시장 점유율 54%. 지구상에서 만들어지는 자주포 2대 중 1대가 한국산입니다. 차갑고 정확한 목소리였어요. 감정이 실리지 않은 팩트만을 쏘는 데이터 저격수의 톤이었습니다. 54%. 그 숫자가 스크린 위에 찍히자 상황실의 공기가 한 번 더 무거워졌어요. 장군 하나가 등바디에 몸을 기대며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믿기 싫다는 표정이었죠. 옆에 앉은 해군 참모는 서류를 뒤적이며 반박 근거를 찾으려 했지만 손만 부산하게 움직일 뿐 아무것도 꺼내지 못했어요. 레이놀즈의 표정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콧방귀를 뀌던 여유가 사라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인정할 수는 없었죠. 30년간 쌓아 올린 체면이 한국이라는 두 글자 앞에서 무너지는 꼴을 이 벙커 안의 장군들에게 보여줄 수는 없었으니까요. 레이놀즈가 의자에서 상체를 일으켰습니다. 몽블랑 만년필을 테이블에 탁 내려놓으며 목소리를 짜냈어요. 양이 많으면 뭐해? 공장에서 찍어낸 깡통이 극한 환경에서 버틸 수 있어? 실전에서 한 번이라도 검증된 적 있냐고? 마지막 카드를 꺼낸 거였습니다. 양산 능력은 인정하되 품질과 실전 성능의 꼬투리를 잡겠다는 수법이었죠. 궁색한 방역이었어요. 하지만 장군 2명이 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극한 환경, 실전 검증, 군인들의 뇌리에 가장 깊이 박힌 기준이었거든요. 아무리 빨리, 아무리 많이 찍어내도 전장에서 박살나면 소용없다는 논리, 레이놀즈가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벽이었습니다. 저는 피식 웃었어요.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48시간 전 제 두 눈이 본 것 중에서 아직 꺼내지 않은 카드가 있었거든요. 레이놀즈가 극한 환경과 실전을 말하는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영하 30도의 눈보라 속을 시속 70km로 돌파하는 괴물, 마하 5로 떨어지는 탄도미사일을 들이받아 박살내는 푸른 섬광. 그것들이 제 노트북 안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가죽 수첩을 펼쳤어요. 잉크가 번진 페이지 위에 제가 직접 적은 글씨가 빽빽했습니다.
창원 공장에서 시작된 기록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였습니다. 저는 그레이스 박에게 눈짓을 보냈어요. 태블릿 위의 손가락이 다음 파일로 향했습니다. 영하 30도 노르웨이의 눈보라가 스크린 위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그레이스 박이 태블릿을 스와이프하자 스크린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1코, 2코. 화면 가득 눈보라가 쏟아졌어요. 영상 하단에 찍힌 기온 표시가 보였습니다. 영하 30도, 노르웨이 북부 레나 훈련장이었어요. 나토 합동 동계 기동 훈련 실황 영상이었습니다. 카메라가 흔들렸어요. 촬영자의 장갑 낀 손이 떨리고 있었거든요. 그 눈보라 속에서 뭔가가 움직였습니다. 시커먼 실루엣이 설원을 가르며 돌진해 오고 있었어요. 55톤짜리 쇳덩이가 눈보라를 뚫는 진동이 화면 너머로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K2 흑표 전차였어요. 영상 속 속도계가 시속 70km를 찍고 있었습니다. 영하 30도의 눈보라 속에서요. 장군 하나가 의자에서 상체를 일으켰어요. 합참 의장이 안경을 벗었다. 다시 쓰는 동작을 반복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죠. 미국의 자존심이라 불리는 M1A2 에이브럼스의 최고 기동 속도가 시속 67km였거든요. 그것도 포장도로, 정상 기온 조건에서요. 한국 전차는 영하 30도의 설원에서 미국 전차의 최고 속도를 가볍게 넘기고 있었습니다. 영상 속 K2가 급정거했어요. 눈보라가 차체를 집어삼키듯 휘몰아쳤습니다. 3초 뒤 포탑이 회전했어요. 표적을 포착하고 사격 자세에 들어가기까지 걸린 시간이 5초가 채 안 됐습니다. 그 55톤짜리 괴물이 빙판 위에서 춤을 추듯 움직이는 거였어요. 인도 태평양 사령부 참모가 팔걸이를 움켜쥐었습니다. 해군 참모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레이놀즈는 입을 다문 채 화면을 쏘아보고 있었죠. 콧방귀를 낄 여유가 사라진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영상을 멈추지 않았어요. 극한 환경에서 깡통이 된다고 하셨습니까? 레이놀즈 부보좌관? 시선을 거두지 않은 채 물었습니다. 레이놀즈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대답할 수 없었겠죠. 눈앞의 스크린이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었으니까요. 극한 환경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저는 그레이스 박에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화면이 전환됐습니다. 노르웨이의 하얀 눈보라가 사라지고 중동의 뜨거운 사막이 펼쳐졌어요. UAE 알다프라 공군기지. 며칠 전 촬영된 실제 레이더 교전 영상이었습니다. 기밀 등급 표시가 화면 상단에 붉게 찍혀 있었죠. 이 영상을 이 상황실에 가져오기까지 제가 건 전화만 17통이었어요. 레이더 화면이 스크린 가득 떴습니다. 초록색 격자 위로 붉은 점들이 고속으로 내려오고 있었어요. 이란발 탄도미사일이었습니다. 마하오. 초속 1700m. 인간의 눈으로는 추적조차 불가능한 속도로 떨어지는 죽음의 쇳덩이들이었죠. 상황실의 숨소리가 멈췄어요. 영상 속 교전 통제관의 다급한 음성이 스피커를 타고 흘러나왔습니다. 아랍어와 영어가 뒤섞인 긴박한 교신이었어요. 그 순간 스크린 아래쪽에서 파란 점들이 솟구쳤습니다. 천궁뒤 요격 미사일이었어요. 히트 투 킬. 날아오는 미사일을 미사일로 직접 들이받아 박살내는 방식이죠. 총알로 총알을 맞추는 것과 같은 정밀도가 필요한 기술입니다. 파란 섬광이 연쇄적으로 터졌어요. 붉은 점 하나가 사라졌습니다. 또 하나, 또 하나. 마하5로 떨어지는 쇳덩이들이 하늘에서 차례로 산산조각 나고 있었어요. 파란빛이 사막의 밤하늘을 수놓을 때마다 상황실 장군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영상이 멈추고 데이터 시트가 떴어요. 제가 직접 읊었습니다. 천궁제이 실전 요격률 96%, 마하 5급 탄도미사일 연쇄 요격 성공. 상황실이 돌처럼 굳었어요. 96%. 그 숫자의 무게를 이 방에 앉은 사람들은 뼛속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미제 패트리어트 PAC-3의 공식 요격률이 80%대 초중반이었거든요. 한국산 미사일이 미국산보다 성능이 높다는 뜻이었습니다. 그것도 훈련장이 아니라 실전에서요. 합참 의장이 안경을 벗어 테이블 위에 던졌어요. 던졌다는 표현이 맞습니다. 손에서 힘이 빠진 것처럼 안경이 서류 위로 미끄러졌어요. 가격은? 합참 의장이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죠. 패트리어트 PAC-3의 3분의 1입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합참 의장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성능은 높은데 가격은 3분의 1. 군인에게 이것보다 강렬한 숫자 조합은 없어요. 옆에 앉은 해군 참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정하는 게 아니라 믿기지 않는다는 뜻이었죠. 그레이스 박이 다시 태블릿을 스와이프했어요. 이번에는 외교 전문이었습니다. 최신 기밀 등급 외교 전문. 화면에 뜨자 레이놀즈의 동공이 흔들렸어요. UAE 국방부 수뇌부가 발칵 뒤집혀서 한국군 내수용으로 배치,
예정이던 천궁다의 물량까지 제발 자기들에게 먼저 빼달라고 읍소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세계 최대 산유국 중 하나가 한국에 고개를 숙이고 제발 무기를 달라고 매달리는 거였어요. 저는 장군들을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입을 열지 못하고 있었죠. 레이놀즈가 버텼습니다. 의자 팔걸이를 움켜쥔 손가락이 하얗게 질려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식은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리는데도 목소리를 짜냈습니다. 좋아, 기존 무기는 인정하지. 하지만 미래전은 다르다고. 레이저 무기, 전자전, 하이테크 핵심 부품은 전부 우리 기술 통제 아래 있잖아. 한국이 아무리 날뛰어봤자 심장은 우리가 쥐고 있어.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미국의 기술 통제. 그게 레이놀즈에게 남은 유일한 울타리였어요. 저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을요. 레이놀즈가 기술 통제를 꺼내는 순간 제 보고서의 가장 깊은 곳에 묻어둔 카드를 뽑을 타이밍이었거든요. 가죽 수첩을 펼쳤어요. 잉크가 번진 페이지 사이에 끼워둔 얇은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차세대 방공무기 천광의 심장부, 고출력 광섬유 레이저 모듈. 제가 서류를 들어 올렸어요. 이 부품이 없으면 천광은 철덩어리에 불과합니다. 레이놀즈 부보좌관 말씀대로라면 이 핵심 부품은 미국 기술 통제 아래 있어야 맞죠. 잠시 끊었습니다. 레이놀즈가 고개를 끄덕이려는 찰나였어요. 국산화 완료됐습니다. 레이놀즈의 고개가 멈췄어요. 눈이 커졌습니다. 저는 서류를 메인 스크린 쪽으로 밀었어요. 그레이스 박이 스캔본을 띄웠습니다. 대한광통신 연구진의 기술 검증 보고서였어요. 미국의 기술 이전 없이 한국 기술자들이 광통신 분야에서 축적한 노하우만으로 고출력 광섬유, 레이저 모듈을 100% 완전 국산화했다는 인증 문서였습니다. 광통신 케이블 깎던 기술자들이었어요. 제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머리카락보다 가는 유리 섬유를 깎고 이어 붙이던 사람들이 그 기술을 무기급 레이저에 이식했습니다. 미국이 수출 통제로 막으면 돌아갈 길을 찾고 돌아갈 길마저 막히면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뚫는 독종들이에요. 상황실이 고요했습니다. 레이놀즈의 만년필이 테이블 위에 누워 있었어요. 더 이상 딸깍거리지 않았습니다. 장군들의 시선이 스크린 위에 국산화 인증 문서와 제 얼굴 사이를 오가고 있었죠. 이젠 우리가 부품으로 그들의 목줄을 쥘 수 없습니다. 제가 레이놀즈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기존 무기의 성능도 미래 무기의 심장도 전부 한국이 쥐고 있어요. 실전의 지배자는 이미 바뀌었습니다. 레이놀즈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반박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노르웨이의 눈보라를 뚫은 K2 마하5를 격추한 천궁두하이, 미국 통제를 벗어난 레이저 모듈. 세 발의 총알이 연속으로 박힌 거였죠. 극한 환경, 실전 검증, 기술 자립, 레이놀즈가 내민 세 가지 꼬투리를 한국이 전부 박살낸 겁니다. 마커스 장관이 상석에서 미동도 하지 않은 채 스크린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얼굴에 남은 실전의 흉터가 형광등 아래서 그림자를 만들었습니다. 아마추어는 전략을 논하고 프로는 병참을 논한다. 그것이 장관의 철칙이었죠. 장관의 눈이 천천히 저를 향했어요. 아직 판정을 내리지 않은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울고 있었어요. 확실히 기울고 있었습니다. 레이놀즈가 마른 침을 삼켰어요. 궁지에 몰린 짐승의 눈이었습니다. 인정할 수 없지만 부정할 수도 없는 그 비참한 경계선 위에 서 있었죠. 저는 아직 끝내지 않았어요. 가죽 수첩에는 아직 펼치지 않은 페이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레이놀즈를 완전히 무릎 꿇리기 위한 마지막 카드. 미군의 생존 자체를 한국의 손에 쥐어주는 결정타가요. 레이놀즈가 의자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아직 항복하지 않은 거였어요. 궁지에 몰린 짐승이 마지막으로 이빨을 드러내듯 성조기 배지를 한번 매만지고 장군들을 둘러봤습니다. 동조를 구하는 눈빛이었죠. 좋아, 한국이 무기를 잘 만든다 치자. 인정하지.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지만 억지로 힘을 실었어요. 하지만 놈들은 광산 하나 없는 자원 빈국이야. 무기를 만들려면 원자재가 필요한데 그 원자재 줄을 우리가 끊어버리면 끝이라고. 만년필을 집어들며 테이블을 2번 내리쳤습니다. 택. 그 소리가 벙커 안에서 울렸어요. 장군 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원. 군인의 사고체계에서 자원은 전쟁의 뿌리였거든요. 아무리 좋은 무기를 만들어도 원자재가 끊기면 공장은 멈추는 거였죠. 레이놀즈가 찾아낸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한국은 자원 빈국이다. 광산이 없다. 원자재 공급망을 조이면 한국은 꼼짝 못한다. 그 논리가 이 벙커 안에 남은 유일한 방어선이었어요. 저는 그레이스 박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그레이스 박이 태블릿 위에서 손가락을 움직였어요.
메인 스크린의 모든 화면이 꺼졌습니다. 노르웨이 눈보라도, 전 궁수 뒤의 파란 섬광도, 국산화 인증 문서도 전부 사라졌어요. 지륵 같은 검은 화면 위에 단어 하나만 붉게 떠올랐습니다. 안티머니. 상황실이 조용해졌어요. 장군들이 스크린을 올려다봤습니다. 안티머니. 스텔스기의 심장을 만드는데 반드시 필요한 전략 광물이죠. 이 광물 없이는 스텔스 코팅도, 저고해선 탐지 장비도, 야간 투시 렌즈도 만들 수 없습니다. 미군의 하늘을 지배하는 F-35의 투명 망토가 이 광물로 완성되는 거였어요. 합참 의장이 안경을 고쳤으며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인도태평양 사령부 참모의 팔짱이 풀렸어요. 미 상무부와 펜타곤이 공동 작성한 전략 광물 글로벌 의존도 초일급 기밀 문서가 있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낮췄어요. 기밀 문서의 이름을 입에 올리는 순간 이 벙커의 무게가 한 단계 더 내려앉는 게 느껴졌거든요. 이 문서가 지금 우리가 처한 절망적인 현실을 증명합니다. 그레이스박이 태블릿을 스와이프했어요. 안티몬이라는 붉은 글씨 아래로 그래프가 올라왔습니다. 미국 내 안티몬이 비축량 추이 곡선이었어요. 2024년부터 시작된 그래프가 해마다 절벽처럼 곤두박질 치고 있었습니다. 2024년 중국이 안티모니 수출 통제를 시작한 뒤 미국 비축량이 바닥을 향해 추락한 거였죠. 곡선의 끝자락에 찍힌 숫자가 스크린 위에서 붉게 빛났어요. 5% 미만. 합참 의장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거칠고 짧은 호흡이었어요. 5% 미만이라는 건 석 달 안에 스텔스기 정비가 완전히 멈춘다는 뜻이었거든요. 중국이 목줄을 쥐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프의 추락 지점을 레이저 포인터로 찔렀어요. 2024년 수출 통제 이후 미국이 확보할 수 있는 고순도 안티모니 공급원은 사실상 차단됐습니다. 호주와 타지키스탄의 광산은 중국 자본이 지분을 쥐고 있어요. 러시아는 노내고요. 우리가 손을 뻗을 수 있는 곳이 지구상에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레이놀즈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비축량 5%라는 숫자 앞에서 자원 빈국 타령이 부메랑으로 돌아온 거였습니다. 한국의 원자재 줄을 끊겠다고 큰소리쳤는데 정작 줄이 끊긴 쪽은 미국이었으니까요. 저는 스크린을 바꿨어요. 그래프가 사라지고 흑백 사진 한 장이 떠올랐습니다. 시커먼 분진을 뒤집어 쓴 남자들이 찍혀 있었어요. 얼굴이 검댕으로 뒤덮여 눈만 하얗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작업복은 기름때와 쇳가루로 범벅이었고 손은 갈라지고 굳은 살이 박혀 있었어요. 고려 아연 재련소의 노동자들이었습니다. 아연 찌꺼기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며 남들이 쓰레기라고 내다버린 맹독성, 슬래그 속에서 귀한 것을 찾아내려던 사람들이었죠. 이 사람들을 보십시오. 저는 스크린을 가리켰어요. 한국에는 안티모니 광산이 없습니다. 레이놀즈 부보좌관 말이 맞아요. 광산 하나 없는 자원 빈국이 맞습니다. 일부러 레이놀즈의 말을 인정했어요. 그가 살짝 어깨를 펴는 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다른 방법을 찾았어요. 그레이스박이 태블릿에서 기술 문서를 불러왔습니다. 스크린에 재련 공정 개요도가 펼쳐졌어요. 한국은 전 세계에서 수입한 아연 원광을 재련합니다. 그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이 있어요. 다른 나라에서는 환경 오염 물질로 분류해서 돈을 들여 폐기하는 맹독성 찌꺼기입니다. 저는 흑백 사진 속 노동자들의 손을 가리켰어요. 이 사람들은 그 쓰레기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현미경으로 들여다봤어요. 그 안에 안티모니가 극미량 섞여 있다는 걸 알아냈죠. 장군 하나가 미간을 찌푸렸어요. 찌꺼기에서 전략 광물을 뽑아낸다는 게 쉽게 이해되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당연했죠. 저도 울산 재련소에서 직접 보기 전까지는 믿지 못했으니까요. 남들이 내다버린 산업 쓰레기를 긁어모아서 기어코 순도 99.999%, 초고순도 메탈 안티모니를 끌려냈습니다. 제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어요. 5-9이라고 부릅니다. 소수점 아래 9이 5개 붙는 순도예요. 지구상에서 이 수준의 정제 능력을 가진 나라가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잠시 끊었습니다. 12쌍의 눈이 저를 향해 있었어요. 하나입니다. 대한민국 하나. 레이놀즈가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어디서 찌꺼기, 재활용 따위로 우릴 협박해. 의자를 박차고 일어나며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어요. 분노라기보다 공포에 가까운 톤이었습니다. 협박이 아니라 팩트라는 걸 자기 안에서도 알고 있었던 거죠. 저는 안쪽 주머니에 손을 넣었어요. 27년 군 생활 동안 만져본 문서 중에서 가장 무거운 종이를 꺼냈습니다. 물리적 무게가 아니었어요. 이 종이 한 장에 실린 의미의 무게가 제 손을 짓눌렀습니다. 국방장관 마커스 손에 친필 서명이 찍힌 최고 기밀 문서였어요.
표지에 찍힌 붉은 도장이 형광등 아래서 번들거렸습니다. 탑 시크릿. 레이놀즈의 코앞으로 그 문서를 밀었어요. 아니, 던졌다는 표현이 맞겠습니다. 종이가 테이블 위를 미끄러지며 레이놀즈의 만년필을 쳐냈어요. 몽블랑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딸깍 소리를 냈습니다. 레이놀즈가 문서를 집어들었어요. 첫 페이지를 넘기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미 합작 전략 광물 투자 계약서입니다. 제가 말했어요. 금액은 12조 원. 미합 중국 펜타곤이 대한민국의 초고순도 안티모니 정제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재발 기술을 공유해달라며 12조 원을 싸들고 무릎을 꿇은 문서입니다. 12조 원. 그 숫자가 상황실의 공기를 짓눌렀어요. 레이놀즈의 눈이 문서 위에서 좌우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읽는 속도가 점점 빨라졌어요. 페이지를 넘기는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마커스 장관의 친필 서명, 펜타곤 획득 조달국장의 연서, 고려 아연과의 합작 조건 명세, 한 글자 한 글자가 레이놀즈의 마지막 보루를 허물고 있었죠. 합참의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레이놀즈 뒤로 다가갔어요. 어깨 너머로 문서를 들여다봤습니다. 안경 너머의 눈이 커지더니 입술을 깨무는 게 보였어요. 인도태평양 사령부 참모가 뒤따라 일어났습니다. 문서 한 장의 벙커 안에 권력 구도가 무너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그들을 보호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한 발 앞으로 나갔어요. 스크린 위에 아직 흑백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시커먼 분진 속에서 눈만 하얗게 빛나던 재련소 노동자들의 얼굴이요. 저 사진 속 사람들의 쇳가루 묻은 손이 지금 이 순간 미군의 스텔스기를 날게 하고 있습니다. 저 갈라진 손가락 사이에서 나온 초고순도 안티모니 없이는 우리 공군의 투명 망토는 걸레짝이 됩니다. 목소리가 올라갔어요. 제가 의도한 건 아니었습니다. 울산 재련소에서 봤던 광경이 떠올랐거든요. 50도가 넘는 열기 속에서 방독면을 쓰고 찌꺼기를 뒤지던 노동자. 그 사람의 작업복에 배어있던 매캐한 냄새가 코끝에 되살아났어요. 그 손이 미군의 생존을 먹여 살리고 있다는 사실을 이 벙커 안의 양복쟁이들은 상상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땅에 캘 광산이 없으니 남들이 버린 산업 쓰레기를 긁어모아 기어코 99.999% 초고순도로 끓여내는 지독한 독종들입니다. 제 주먹이 테이블을 쳤어요. 그 독종들의 기술을 사기 위해 12조 원을 싸들고 엎드린 쪽이 우리 펜타곤이에요. 자원 빈국의 줄을 끊겠다고요? 줄이 끊기는 쪽은 우리입니다. 레이놀즈가 문서를 내려놓았어요. 아니, 손에서 미끄러졌다고 해야 맞겠습니다. 종이가 테이블 위에 축 늘어졌어요. 레이놀즈의 시선이 허공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몽블랑 만년필을 주울 생각도 못하고 있었어요. 성조기 배지가 형광등 아래서 빛을 잃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커스 장관이 상석에서 문서를 향해 손을 뻗었어요. 자신의 친필 서명이 찍힌 그 종이를 묵묵히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상황실의 붉은 경고등만 쉴 새 없이 전멸했어요. 제 심장이 거칠게 뛰고 있었지만 제 안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오르고 있었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어요. 경애였습니다. 광산 하나 없는 땅에서 쓰레기를 끓여 세계 최고의 전략 자원을 빚어낸 사람들에 대한 뼛속까지 뜨거운 경애였어요. 멘탈이 무너진 인간의 얼굴은 특유의 색을 띱니다. 핏기가 빠지는 게 아니에요. 핏기가 도망치는 겁니다. 레이놀즈의 얼굴이 정확히 그랬어요. 12조 원짜리 계약서를 읽은 뒤 이마에서 목까지 혈색이 한꺼번에 빠져나갔습니다. 하얗다 못해 잿빛이었어요. 30년간 워싱턴 정치판에서 쌓아 올린 체면, 기득권, 자존심, 그 전부가 지난 1시간 동안 한 장씩 벗겨졌거든요. K9에 미친 납기 속도, 처원궁 듀리의 96% 실전 요격률, 레이저 모듈 완전 국산화, 그리고 12조 원을 들고 엎드린 펜타곤, 내 발에 총알이 연속으로 박힌 뒤에 남은 건 사시나무처럼 떨리는 손가락과 바닥에 굴러다니는 몽블랑 만년필 뿐이었습니다. 레이놀즈가 책상을 발로 거칠게 차고 일어났어요. 의자가 뒤로 밀려나며 날카로운 금속 소리를 냈습니다. 상황실 전체가 그 소리에 움찔했죠. 레이놀즈의 눈이 충혈되어 있었어요. 더 이상 논리가 아니었습니다. 궁지에 몰린 짐승이 물어뜯는 거였어요. 토마스! 자네 지금 한국 방산 로비스트로 온 거야? 목이 터질 것 같은 고함이었습니다. 만년필 대신 검지로 제 얼굴을 삿대질했어요. 성조기 배지가 흔들렸습니다. 한국 놈들한테 돈이라도 받은 거 아냐? 48시간 동안 뭘 한 거야? 어디서 조작질이야? 비열한 색깔론이었죠. 팩트로 이길 수 없으니 상대방의 동기를 더럽히는 수법이요. 워싱턴에서 30년간 갈고 닦은 정치꾼의 마지막 카드였습니다. 장군들이 서로를 쳐다봤어요.
색깔론이 터지면 방 안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데이터가 아무리 압도적이어도 로비스트라는 딱지가 붙는 순간 모든 팩트에 의심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거든요. 레이놀즈가 노린 게 바로 그거였어요. 자기가 이길 수 없으면 상대의 신뢰를 무너뜨려서 무승부를 만드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색깔론에는 반박이 아니라 무시가 답이라는 걸 27년 정보장교 생활이 가르쳐 줬거든요. 입을 다문 채 레이놀즈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시선이 오히려 레이놀즈를 더 미치게 만들었어요. 급기야 레이놀즈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상황실 구석에 앉아있던 통신장교를 향해 악을 썼어요. 프로젝터 꺼. 당장 메인 스크린 전원 내려. 직급을 남용한 강제 명령이었습니다. 통신장교가 당황해 마커스 장관 쪽을 쳐다봤어요. 장관이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긍정도 부정도 아닌 지켜보겠다는 침묵이었죠. 레이놀즈가 다시 소리쳤어요. 안 들려? 당장 꺼. 통신장교의 손이 떨리며 콘솔 스위치를 내렸습니다. 턱! 스크린이 꺼졌어요. 흑백 사진 속 재련소 노동자들의 얼굴이 사라졌습니다. 천장에 비상등만 남아 상황실을 어둡게 물들였어요. 12명의 윤곽이 희미해졌습니다. 레이놀즈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테이블에 두 손을 짚었어요. 화면을 꺼버리면 데이터도 사라진다고 생각한 거였습니다. 눈앞에서 숫자를 치워버리면 자기 세계관이 복구될 거라고 착각한 거예요. 저는 한 걸음 앞으로 나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레이놀즈의 충혈된 눈이 보였어요. 비상등의 붉은 빛에 젖어 있었죠. 저는 그 눈을 정면으로 쏘아봤습니다. 주머니에서 아버지의 가죽 수첩을 꺼냈어요. 낡고 모서리가 다른 수첩이었습니다. 아버지 로버트 콜린스가 의정부 캠프 레드클라우드에서 근무하던 시절부터 써온 수첩이에요. 제가 물려받은 뒤로 27년간 한 번도 손에서 놓은 적이 없었습니다. 수첩의 가죽이 제 손바닥에 닿았어요. 거칠고 따뜻했습니다. 스크린이 꺼진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저는 데이터가 아닌 다른 무기를 꺼내기로 했어요. 숫자보다 무겁고 그래프보다 날카로운 무기. 55년의 역사였습니다. 조작이라고 하셨습니까? 제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낮게 울렸어요. 레이놀즈가 숨을 멈추는 게 느껴졌습니다. 55년 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수첩을 꽉 쥐었어요. 미군이 벌인 전투식량 깡통을 얻기 위해 진흙탕에 줄을 서던 나라였습니다. 미군 막사 앞에서 전투화를 닫고 껌을 팔아야 가족을 먹일 수 있는 나라였어요. 상황실이 고요했습니다. 비상등의 붉은 빛만 12명의 얼굴 위로 흘렀어요. 저는 한 발 더 다가갔습니다. 레이놀즈와의 거리가 2걸음 남짓이었어요. 그 나라의 20대의 젊은이들이 밤마다 미제 나이키, 허큘리스 미사일을 몰래 뜯어봤습니다. 목소리를 깔았어요. 도면 한 장 없었습니다. 교본 한 권 없었어요. 손전등 하나 들고 미군 폐기 무기의 배선을 더듬었습니다. 낮에는 청계천 공구상가를 뒤져 볼트와 너트를 사모았어요. 밤에는 종이 위에 역설계 도면을 그렸습니다. 눈이 충혈되도록 깎고 그리고 지우고 다시 그렸어요. 장군 하나가 테이블 위에 놓인 손을 움켜쥐는 게 보였습니다. 합참 의장이 안경을 벗어 무릎 위에 올려놓았어요. 그 젊은이들의 이름은 아무도 모릅니다. 제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훈장도 없었고 기사도 없었고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사람들이 피눈물로 그려낸 도면이 오늘의 천궁우아이가 됐습니다. 96% 요격률에 뿌리가 55년 전 정계천 공구상가에서 시작된 겁니다. 레이놀즈의 삿대질이 멈춰 있었어요. 충혈된 눈이 비상등 아래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시선을 거두지 않았어요. 광산이 없으니 찌꺼기를 끓였습니다. 기술이 없으니 미제 무기를 뜯었습니다. 돈이 없으니 잠을 줄이고 2배로 일했어요. 수첩을 든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고 맨땅에 헤딩하던 사람들이 55년 만에 미국 펜타곤이 12조 원을 들고 무릎 꿇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조작입니까? 어둠 속에서 움직임이 있었어요. 상황실 구석에 앉아있던 그레이스 박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검은색 방탄 태블릿을 가슴에 안은 채 한 걸음 앞으로 나왔어요. 비상등의 붉은 빛이 그레이스 박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표정은 차가웠지만 턱 근육이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어요. 감정을 억누르고 있는 사람 특유의 긴장이었습니다. CIA와 펜타곤의 실사 로그 50건이 이 수치를 완벽하게 교차 검증합니다. 그레이스 박의 목소리가 어둠을 갈랐어요. 차갑고 정확한 저격수의 톤이었습니다. 대한민국 방산 수출 데이터, 나토 합동훈련 평가서, UAE 실전 교전 보고서, 고려아연 재련 공정 감사 자료. 이 모든 출처가 독립적으로 같은 결론을 가리킵니다. 태블릿을 한 손으로 들어 올렸어요. 이 안에 전부 들어 있습니다.
스크린이 꺼져 있어도 데이터는 사라지지 않아요. 스크린이 꺼져 있어도 데이터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 한마디가 레이놀즈의 마지막 발악을 정면으로 관통했습니다. 화면을 꺼버리면 진실도 사라질 거라는 유치한 도박이 완전히 실패한 거였어요. 레이놀즈의 무릎이 흔들렸습니다. 테이블에 짚은 두 손이 체중을 간신히 지탱하고 있었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한 걸음을 더 다가갔습니다. 레이놀즈와 한 걸음 거리, 비상등의 붉은 빛 아래서 두 사람의 그림자가 벽에 겹쳤어요. 그들의 55년 피땀 어린 집념을 감히 당신의 알량한 권력 유지용 수작 따위로 모욕하지 마십시오. 제 목소리가 벙커의 콘크리트 벽을 타고 울렸습니다. 사자후였어요. 27년 군 생활에서 한 번도 내본 적 없는 소리였습니다. 손에 쥔 가죽 수첩이 축축해져 있었어요. 제 손바닥에 땀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수첩 위로 떨어진 아들의 뜨거운 땀이었어요. 상황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도 숨을 쉬지 않는 것 같았어요. 비상등의 붉은 빛이 천천히 전멸하며 12명의 얼굴 위로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레이놀즈가 테이블에서 손을 떼지 못하고 있었어요. 떼면 주저앉을 것 같았으니까요. 만년필은 바닥에, 자존심은 먼지 속에, 30년의 기득권은 산산조각이 나 있었습니다. 마커스 장관이 상석에서 처음으로 몸을 움직였어요. 거대한 체구가 의자의 가죽을 삐걱거리게 했습니다. 양손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아직 입을 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움직임 하나에 상황실의 무게중심이 확연히 이동했어요. 12쌍의 시선이 장관에게로 쏠렸습니다. 판정을 내릴 사람은 처음부터 마커스 장관이었거든요. 사성 장군 출신, 얼굴에 실전의 흉터를 지닌 사나이, 아마추어는 전략을 논하고 프로는 병참을 논한다는 철칙의 소유자. 그 사람이 입을 열 순간이 오고 있었습니다. 사시나무 떨듯 손을 떨던 레이놀즈가 테이블 위를 더듬었습니다. 몽블랑 만년필을 찾으려는 거였어요. 바닥에 떨어진 줄도 모르고 손가락이 허공을 헤맸습니다. 비상등의 붉은 빛 아래서 그 손가락 끝이 파르르 떨리는 게 보였어요. 30년간 워싱턴 정치판의 정점에 서서 동맹국들의 멱살을 잡아 쥐어짜던 손이었습니다. 그 손에서 힘이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통신 장교가 눈치를 살피며 콘솔 스위치를 올렸습니다. 메인 스크린에 전원이 들어왔어요. 형광등이 다시 켜지면서 상황실이 환해졌습니다. 빛이 돌아오자 레이놀즈의 상태가 더 적나라하게 드러났어요. 브리오니 양복에 깃이 구겨져 있었습니다. 이마에서 흘러내린 식은땀이 셔츠 칼라를 적시고 있었어요. 성조기, 배지가 비스듬히 기울어진 채 형광등 아래서 힘없이 빛났습니다. 레이놀즈가 허리를 굽혔어요. 바닥에 떨어진 만년필을 주우려는 동작이었습니다. 손가락이 만년필에 닿았어요. 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만년필이 두 조각이었습니다. 아까 테이블에서 떨어졌을 때 몸통이 갈라진 거였어요. $1,000짜리 몽블랑이 두 동강 나 있었습니다. 레이놀즈가 갈라진 만년필 두 조각을 양손에 하나씩 쥐었어요. 멍하니 들여다봤습니다. 30년간 자기 권력의 연장이었던 그 팬이 부러져 있었어요. 레이놀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어요. 무너짐이었습니다.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무릎에 힘이 빠진 거였습니다. 두 동강난 만년필 조각이 손에서 미끄러져 테이블 위에 나란히 놓였어요. 상황실의 장군들이 레이놀즈를 쳐다봤습니다.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어요. 평생 미국이 세상의 중심이라 부르짖던 사나이가 의자에 파묻혀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죠. 레이놀즈의 입술이 움직였어요. 소리가 안 났습니다. 입술만 달싹거렸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째의 소리가 나왔습니다. 갈라지고 쉰 목소리였어요. 내가 멈췄습니다. 마른 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어요. 목젖이 오르내렸습니다. 내가 철저하게 착각했군. 그 한마디가 상황실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30년 만에 오판 자백이었어요. 아니, 27년간 이 벙커를 지배하던 낡은 세계관의 사망 선고였습니다. 한국은 만만한 하청이다. 미국이 시키면 복종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방패를 거두면 하루도 못 버틴다. 그 거만한 착각의 전부가 레이놀즈의 쉰 목소리 한마디에 담겨 바닥에 깨졌어요. 두 동강난 만년필처럼요. 늙고 오만한 호랑이의 목이 꺾이자 회의실을 짓누르던 무거운 공기가 일시에 허물어졌습니다. 장군들의 어깨에서 긴장이 빠져나가는 게 보였어요. 합참의장이 안경을 다시 썼고 인도태평양 사령부 참모가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레이놀즈라는 벽이 무너지자 그 뒤에 숨어있던 사람들의 본심이 비로소 움직이기 시작한 거였어요. 마커스 장관이 상석에서 거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190cm의 체구가 일어서자
상황실의 천장이 낮아진 것처럼 느껴졌어요. 장관이 테이블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구두 소리가 벙커 바닥에 울렸어요. 한 걸음, 두 걸음, 12쌍의 눈이 그 거구의 이동을 따라갔습니다. 장관이 제 앞에 섰어요. 실전의 흉터가 남은 얼굴이 형광등 아래서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저를 올려다보는 게 아니라 내려다보는 거였어요. 190cm의 위압감이 코앞에 있었습니다. 토마스 보좌관, 장관의 저음이 벙커를 채웠어요. 자네가 가져온 팩트 앞에서는 어떤 낡은 자존심도 변명이 될 수 없소. 그 한마디에 상황실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판정이었어요. 사성 장군 출신의 국방장관이 레이놀즈와 토마스 사이의 격돌에 마침표를 찍은 겁니다. 레이놀즈가 고개를 떨구었어요. 두 동강난 만년필 위로 시선이 떨어졌습니다. 더 이상 고개를 들 힘이 남아있지 않은 것 같았어요. 장관이 저에게서 시선을 거두고 상황실 전체를 둘러봤습니다. 12명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을 응시했어요. 천천히 빠짐없이요. 아마추어는 전략을 논하고 프로는 병참을 논한다. 그것이 장관의 철칙이었죠. 지난 2시간 동안 이 벙커에서 벌어진 일의 본질을 장관은 정확히 꿰뚫고 있었습니다. 자존심 싸움이 아니라 병참의 진실이었어요. 미군이 살아남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였습니다. 과거 우리가 원조했던 불쌍한 나라라는 낡고 오만한 렌즈는 오늘부로 완전히 폐기하시오. 장관의 목소리가 벙커의 콘크리트 벽에 부딪혀 돌아왔어요. 모든 사람이 똑똑히 들었소? 폐기입니다. 서랍에 넣어두는 게 아니라 짓밟아버리라는 뜻이오. 합참의장이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장군들의 등이 펴졌어요. 장관의 명령이 떨어지는 순간을 기다리는 군인의 본능이 작동한 거였죠. 합참의장, 장관이 고개를 돌렸어요. 동맹국 평가 프로토콜을 즉시 개정하시오. 최우선 평가 기준을 납기, 준수율과 부품 자립도로 전환합니다. 합참의장이 즉각 고개를 끄덕였어요. 안경 너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무기 성능 카탈로그나 정치적 유대 따위가 아니라 약속한 날짜에 약속한 물건을 전장에 꽂아 넣을 수 있는 능력, 그리고 핵심 부품을 남의 나라 눈치 보지 않고 제 손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 이 두 가지가 동맹의 가치를 결정하는 새로운 기준이요. 가슴이 뛰었어요. 납기 준수율과 부품 자립도. 그 두 기준에서 대한민국을 이길 나라는 지구상에 없었거든요. 독일의 3년을 넉 달로 짓밟은 납기 속도, 미국의 기술 통제를 벗어난 레이저 모듈 국산화, 장관이 세운 새로운 잣대는 한국을 위해 설계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장관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이제부터 대한민국은 하청업체가 아닙니다. 목소리가 한 단계 올라갔습니다. 벙커 전체가 울렸어요. 미군의 생존과 글로벌 방어망을 짊어질 최상위 전략 파트너요. 오늘부로 격상입니다. 최상위 전략 파트너. 그 단어가 상황실의 공기를 갈랐어요. 단순한 등급 조정이 아니었습니다. 미합 중국이 전 세계 동맹국에 부여하는 서열 체계의 꼭대기를 한국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쓰겠다는 선언이었어요. 장군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합참의장이 펜을 집어들었어요. 메모를 시작하는 손이 빨라졌습니다. 장관은 멈추지 않았어요. UAE가 읍소하던 천궁도하의 내수용 물량 지원건, 미군의 최우선 전략 의제로 승격시킵니다. 합참의장을 쳐다봤어요. 인도태평양 사령부와 중동 사령부에 동시 타전하시오. 한국의 천궁지어 생산 물량 확보를 미군 방어망 재편의 핵심 축으로 설정합니다. UAE, 호주, 사우디 등 핵심 동맹국의 방공체계를 한국산 요격 시스템 중심으로 재편하는 로드맵을 72시간 내에 올리시오. 합참의장이 벌떡 일어났어요. 알겠습니다. 짧고 단호한 대답이었습니다. 안경 너머의 눈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옆에 앉은 통신장교가 암호화 통신 단말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긴급 타전 준비가 시작된 거였어요. 인도태평양 사령부 참모가 서류를 정리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상황실이 요동치기 시작했어요. 2시간 전 식은땀과 절망으로 가득 찼던 벙커가 지금은 다른 종류의 긴장감으로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무너짐의 긴장이 아니라 새 판을 짜는 긴장이었어요. 저는 테이블 위에 놓인 붉은색 보고서를 내려다봤습니다. 48시간 전 한국의 공장 바닥에서 시작된 기록이 이 벙커의 판도를 뒤집었어요. 창원의 용접가스, 대전의 연구소, 울산의 재련소, 그곳에서 만났던 굳은 살 박인 손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가슴 안쪽에서 뜨거운 것이 차올랐어요. 움직임이 느껴졌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그레이스 박이 보였어요. 검은색 방탄 태블릿을 가슴에 꼭 안은 채 상황실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2시간 동안 차가운 데이터 저격수로서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던 그 사람이 고개를 살짝 숙이고 있었어요.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형광등 아래서 뺨 위로 무언가가 흘러내리는 게 보였어요. 그레이스 박이 고개를 돌려 눈물을 훔쳤습니다. 1960년대 부산 캠프 하야리아 앞에서 미군 전투화를 닦던 외할아버지 박동식의 피가 오늘 이 벙커에서 빛을 본 거였어요. 저는 그레이스 박에게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그레이스 박이 눈물 젖은 눈으로 고개를 끄덕여 돌려줬어요.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아무 말도요. 틀이 흘렀습니다. 2026년 3월 21일 아침 워싱턴 D.C. 이 하늘이 맑았어요. 제 사무실 창밖으로 워싱턴 모뉴먼트 위로 햇살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주황빛이 대리석 첨탑을 타고 올라가며 하얗게 물들이는 광경이었어요. 27년간 이 도시에 살면서 수백 번 봤을 장면인데 그날 아침은 달랐습니다. 빛의 색이 달라진 게 아니에요. 제 눈이 달라진 거였습니다. 사무실 책상 위에 서류가 쌓여 있었어요. 사흘 전 마커스 장관의 역사적 판정 이후 펜타곤은 쉴 새 없이 움직였습니다. 글로벌 획득 매뉴얼이 전면 재구축되고 있었어요. 대한민국의 방산 생산력과 전략 광물 재련 능력이 핵심 축으로 박혔습니다. 27년간 한 번도 바뀌지 않았던 동맹국 서열 체계가 72시간 만에 뒤집어진 거였어요. 납기 준수율, 부품 자립도 그 두 기준이 새로운 잣대로 세워지자 세계 방산 지도의 색깔이 통째로 달라졌습니다. 노크 소리가 났어요. 문이 열리며 그레이스 박이 들어왔습니다. 검은색 방탄 태블릿 대신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이틀 전 벙커에서 눈물을 훔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평소에 차갑고 정확한 표정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제 책상 앞에 서서 봉투를 내밀었어요. 최신 외교 브리핑 문건입니다. 그레이스 박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하지만 봉투를 건네는 손끝에 미세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받아들었어요. 표지에 찍힌 기밀 등급 도장이 아침 햇살에 붉게 빛났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쳤어요. 눈이 멈췄습니다. 2번 읽었어요. 3번 읽었습니다. 가슴 안쪽에서 뜨거운 것이 차오르기 시작했어요. 백악관의 시그널이 바뀌자마자 글로벌 도미노가 터진 거였습니다. 호주 국방부가 먼저 움직였어요. 차기 보병 전투차 사업의 최종 후보에서 유럽 업체를 정역 탈락시키고 한국 한화 디펜스와 단독 협상에 돌입했다는 외교 전문이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더 노골적이었어요. 왕세자 직속 군사자문단이 서울에 비공개 사절단을 보냈다는 보고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천궁다의 도입 협상을 즉시 개시하겠다는 의향서가 첨부되어 있었어요. 금액란은 비어 있었습니다. 백지수표였어요. 한국이 부르는 값을 쓰겠다는 뜻이었죠.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폴란드가 K9 추가 도입 물량을 2배로 늘렸다는 속보, 노르웨이가 K2 흑표 전차 공동 생산 협정을 타진하고 있다는 정보, 캐나다 국방부가 한국산 경항공모함 설계 자문을 요청했다는 첩보, 한 장 넘길 때마다 새로운 나라가 등장했어요. 전부 한국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미국이라는 봉인이 풀리자 그 뒤에 숨어있던 세계의 수요가 한꺼번에 터진 거였어요. 미국 한 나라가 반가쇠를 당기면 세상이 움직인다는 오래된 말이 있었죠. 이번에는 그 반가쇠가 한국을 향해 당겨진 겁니다. 전 세계가 줄을 서고 있어요. 그레이스 박이 말했어요. 목소리가 잠시 갈라졌습니다. 이내 헛기침으로 감췄지만 저는 들었어요. 그 갈라진 목소리 속에 담긴 것을요. 저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워싱턴 모뉴먼트 위로 완전히 떠오른 아침 해가 대리석을 하얗게 태우고 있었습니다. 이 도시의 권력자들이 100년 넘게 올려다본 첨탑이었죠. 미국의 힘과 영광의 상징이었어요. 하지만 그 첨탑을 떠받치는 대리석 아래에 이제는 창원의 쇳물과 울산의 안티모니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나라의 방패를 떠받치는 한국의 손이 있었어요. 그레이스 박이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사무실이 조용해졌어요. 저 혼자 남았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 더미 사이로 아침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어요. 먼지 입자들이 빛 속에서 천천히 떠다녔습니다. 이상하게 고요했어요. 사흘 전 벙커의 고함과 경고음이 아직 귓전에 남아있는데 이 사무실은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곳 같았습니다. 주머니에 손을 넣었어요. 손끝에 2가지 물건이 닿았습니다. 왼쪽 주머니에는 손때 묻은 가죽 수첩, 오른쪽 주머니에는 오래된 구형 휴대전화. 둘 다 꺼냈어요. 수첩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휴대전화를 펼쳤습니다. 낡은 액정에 금이가 있었어요. 전화번호부를 열었습니다. 스크롤을 내리자 이름 하나가 떠올랐어요. 로버트 콜린스. 아버지였습니다.
50년 전 의정부 캠프 레드클라우드의 살인적인 추위 속에서 미군 막사를 지키던 하사관, 진흙탕 천지의 가난한 나라에서 시레이션 깡통을 나눠주며 한국 아이들의 머리를 쓸어주던 사람이었어요. 아버지가 기억하는 한국은 불쌍한 나라였습니다. 보호해줘야 하는 나라, 먹여 살려야 하는 나라. 아버지는 그 기억을 평생 간직한 채 오래전 세상을 떠났어요. 휴대전화 속 아버지의 이름을 엄지손가락으로 쓸었습니다. 금간 액정 위로 빛이 번졌어요. 아버지가 지키던 그 나라 기억하시죠? 진흙탕 속에서 미군 전투화를 닦던 아이들이 있었다고 하셨잖아요. 지문이 다 닳도록 구두약을 칠하던 소년이 있었다고. 그 손이 더러워서 악수도 못하겠더라고 하셨었죠.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수첩을 집어들었습니다. 아버지의 수첩. 27년간 제 판단의 뿔이었던 이 낡은 가죽 귀에 48시간의 기록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어요. 창원의 용접 불꽃, 대전의 연구소, 울산의 재련소. 그 페이지 사이사이에 한국의 55년이 눌려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불쌍히 여기던 그 아이들이 자랐어요. 아버지가 전투화를 닦게 했던 그 소년의 손자 세대가 지금 창원의 공장에서 50톤짜리 자주포를 찍어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깡통을 나눠주던 그 골목의 후손들이 울산에서 세계가 버린 쓰레기를 끓여 초고순도 전략 광물을 빚어내고 있었어요. 도면 한 장 없이 미제 미사일을 뜯어보던 20대 젊은이들의 피가 55년의 시간을 건너 96% 요격률의 천군과이로 하늘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지키던 그 가난했던 나라가 이제는 굳은 살 박인 두 손으로 거대한 방패를 빚어내어 전 세계를 지키고 있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가에 섰어요. 워싱턴 모뉴먼트 너머로 아침 해가 완전히 떠올라 있었습니다. 하늘이 눈부시게 맑았어요. 왼손에 아버지의 수첩, 오른손에 아버지의 이름이 뜬 휴대전화를 쥐고 있었습니다. 50년의 시간이 두 손 안에 들려 있었어요. 아버지의 아들로서 미군 막사를 지키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한국의 엔지니어들이 빚어낸 방패 아래서 미국이 보호받는 시대가 온 거였어요. 아버지가 불쌍히 여기던 나라에 아들이 경의를 표해야 하는 시대, 그 역전이 완성된 아침이었습니다. 오른손에 휴대전화를 가슴 높이로 들어 올렸어요. 액정 속 아버지의 이름이 아침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창원의 매캐한 공장 바닥에 서 있을 김대우 차장, 울산의 50도 열기 속에서 방독면을 쓰고 찌꺼기를 끓이고 있을 고려아연의 재련 노동자들, 대전의 연구소에서 밤을 새우고 있을 이름 모를 기술자들, 그 모든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거수 경례를 올렸습니다. 27년 군 생활에서 수천 번 올린 경례였지만 그날 아침의 경례가 가장 무거웠어요. 손끝이 이마에 닿았을 때 뜨거운 것이 눈 안쪽에서 차올랐습니다. 참으려 했어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뺨을 타고 내려온 한 줄기가 턱 끝에서 떨어져 책상 위에 펼쳐진 아버지의 낡은 가죽 수첩 위에 떨어졌어요. 수첩의 가죽이 눈물을 빨아들였습니다. 아버지의 시간과 아들의 시간이 그 얼룩 위에서 겹쳐졌어요. 50년 전 의정부의 진흙탕과 오늘 아침 워싱턴의 햇살이 낡은 가죽 한 장 위에 나란히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경례를 내리지 못했어요. 손이 이마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창밖의 워싱턴 모뉴먼트가 아침 햇살에 하얗게 타오르고 있었어요. 그 빛 너머로 한반도의 공장 굴뚝들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연기를 내뿜으며 쉬지 않고 돌아가는 지독한 독종들의 심장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감동을 전하는 감동 유나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있고 감동적인 대한민국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선배님들 좋은 하루 되세요.